사상 최대 투표율, 그러니까 사전 투표잖아요. 그다음에 사상 최대의 촛불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의 압도적인 탄핵 판결이었잖아요. 이게 다 일단 일관되게 본질적인 맥이 연관되고 있어서 사상 최대의 투표율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구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생각한 상상 이상의 득표율이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대 어머님인데 젊은 사람들이 지난 겨울에 촛불 들고 대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좀 반듯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분은 누가 자꾸 홍준표를 찍으라 그러는데 며느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게 투표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투표가 그렇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분은 80대 된 분인데 확실히 이게 물론 저희가 이제 젊은 이제 유권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체감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 그러니까 제가 줄기차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50대 후반 득표율로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2등으로 예상하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걷는 방식의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다. 두 번째는 조직이 가동이 안 된다. 선대위가 가동이 안 되고 조직이 가동이 안 된다라는 것을 차마 말 못하고 걷는 걸로 이렇게 유세 방식을 바꾸지 않았냐.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저는 뭐 두 자리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 정도예요? 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아무래도 기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심상정 후보가 이제 진보 진영의 기반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정권 교체라는 절박함과 압도적 승리를 해야지만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한다라는 것을 훨씬 더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생각보다 지금 뭐 TV 토론에서 선전해서 사이다 발언 뭐 젊은 층으로부터 조금 뭐 정권 교체가 될 테니까 심상정 후보로 표를 찍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득표율이 거의 비슷할 거고 안철수 후보가 3등 그다음에 세 번째고 홍준표 후보가 18에서 21 사이로 해서 저희가 50대 후반 득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50대 후반? 네.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데요. 네. 저는 이제 일단 과반은 넘길 수 있을 걸로 봤고요. 네. 그리고 최대치의 득표율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저 본부장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이게 후보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말이 압도적으로 몰아주면 아마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힘으로 개혁 밀어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선거까지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높아진 투표율도 높아지고 득표율도 높아지면 실제로 그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혁 법안에 대해서 딴지 걸기도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사상 역대 가장 많은 득표율로 더군다나 오자구도에서 그렇게 당선된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좀 내기 어려운 개혁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힘을 주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호남에서의 그 압도적인 승리라고 보거든요. 민주 진보 진영의 번산을 이렇게 다시 큰 집이 가져오는 그런 모양새일 텐데 지금 뭐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저께 사전투표 결과치로 전남 곡성이 40% 거의 다 하셨네. 예. 근데 그게 이제 1번하고 3번이 경쟁적으로 이제 했다. 근데 호남에서의 1번하고 3번은 어쨌든 진보 개혁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여당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세종시가 이제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가장 높게 이제 나왔는데 거기가 공무원 플러스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투표 성향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남에 가장 유력한 한 분이 매일같이 저한테 이제 호남의 상황을 체크해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곡성에서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게 곡성 군민의 민도를 반영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셨대요. 곧 호남의 민도가 사전 선거에서 좀 반영되지 않았냐. 예. 그래서 저는 거의 지난 2012년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호남민들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투표율, 그러니까 사전 투표잖아요. 그다음에 사상 최대의 촛불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의 압도적인 탄핵 판결이었잖아요. 이게 다 일단 일관되게 본질적인 맥이 연관되고 있어서 사상 최대의 투표율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구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생각한 상상 이상의 득표율이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남 분들의 그 투표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 어느 당에 유리한가 이렇게 기사 보니까 국민의당도 환호를 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적극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고, 저희는 밑으로부터 어쨌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투표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은 그러니까 기본 조직 플러스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소위 집단 지성의 시민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촛불을 시민혁명으로 비유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33만 명 하루에 가장 많이 왔을 때가, 그래서 이제 탄핵으로 이어진 건데, 233만 명이라는 것은 4,300만 명 유권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7대 1의 그런 그 대표 대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100%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도 쭉 이제 그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인 건 뭐냐면, 정말 가족 단위로 나와요. 가족 단위로 나오고, 초등학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5살, 6살짜리 애들조차도 1번 문재인,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4번은 잘 모르더라고요. 5번 심상정. 이게 뭐냐면은 부모가 40대, 50대 이런 부모님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아이들이 밥상에서 듣는 거잖아요. 밥상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문재인, 다음에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유세 현장에서 그 이제 조그만 꼬맹이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호남에서의 이건 뭐냐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죠.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는 물론 있는데, 그것이 이분들에게 정권 교체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서 적폐청산하고, 그 보수의 이런 정말 노트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수첩. 그러니까 살점을 도려낼 때까지 끝까지 진돗개가 물건 한 사람 뭐 진돗개가 물건 늘어지듯이 살점을 도려내는 듯 도려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 때 하고, 그 수첩이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보여지고 보도가 됐는데,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능지처참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상대로. 그런 거를 호남 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의미나 중요성이나 저는 기대합니다. 사실은 늘 저희가 선거 치를 때마다 호남, 지난 뭐 총선 때는 저도 그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놀랐는데, 제가 평민당에서부터 쭉 그 정당 활동을 하면서 늘 호남이 선도해왔고, 호남의 결과와 과정을 통해서 저희 이제 민주진영이 발전해 왔다. 그래서 이번 내일 모레를 경과하면서 대선 결과가 발표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호남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꽉 눌려 있다가 바뀌는 선거, 정권이 바뀌는 선거는 밴드웨건이 엄청 크게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치권에도 있구나. 60% 가까운 그런 득표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개혁의 동력이 될 거예요. 저는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합집산, 개헌, 임기 단축, 제3지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사실 공작 정치의 일환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판판이 깨지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그런 말씀드린 집단 지성에 의한 대한민국의 설계도, 방향, 이게 저는 작동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안 그러면 문재인 후보,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 개인의 그런 그 발전돼 가는 과정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저는 문재인 후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걸 갖고 있는 국민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뭐 소설과 같은 얘기들, 뭐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의 승리의 견인차다라고 자부하고 자만했던 것이, 오늘날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그 추풍낙엽처럼 본인이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지원 대표 아까 얘기했지만, 독설의 끝과 이 소위 사람의 그 아주 선거에서 나쁜 것들은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홍준표보다도 더하게. 소위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이 본인의 이 목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에 이어서 박지원 대표의 그런 행태는
정말 낡은 정치고 청산돼야 될 정치 방식 아닌가 싶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많은 것들이 이제 해소되고 사라져 갈 텐데 역사의 뒤안길에 저는 박지원 대표의 그런 정치도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 예를 들어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놓고요. 문재인 후보가 개혁 딱 하나 던지면 그래 나 그거 찬성. 그리고 하나 더 결혼 선거가 됐어야 되는데 반대 이런 반대에 얹고요. 거긴다 이제 반대하다 보니까 주적 논란 같은 거라든지 사드 같은 거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진영에는 분명히. 근데 그들도 문재인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하는 메시지가 자유한국당 부류와 똑같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살짝 더하면 떨어지는. 더했죠. 지금 국민의당 대변인들의 내는 논평의 수준이라는 게 진짜 천박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이 함께 정치를 했던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이거든요. 그 김유정 대변인은 제가 안전행정위에 활동할 때도 보면 그때 이제 용산 참사 있을 때 경찰 특공대들의 그 주고받은 전경들하고 했던 그거를 다 밝혀가지고 국민들한테 정말 이런 정치인 곽광받는 정치인으로서 부각이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망가져가지고 허구한 날 내뱉는 이 논평의 수준이라는 것은 저작거리에서도 저렇게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니 이제 그런 일일이 논평에 대해서 코멘트를 못했는데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끝이 저렇게 망가지면 글쎄요 할 수 있을까?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국민의당 광명의 또 여성 국회의원이 울면서 연설하는데 참 가식의 끝자락이고요. 여기까지 네, 하시죠. 네. 아무리 선거전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금도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나중에 혹시나 뭐 연합정부나 공동정부가 세워진다고 해도 시너지가 안 날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지지자들이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했던 게 유권자 단일화, 그러니까 냉소적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유권자 단일화를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쭉 보면서 느낌은 뭐냐면 정말 국민들이 똑똑하다. 분석력이나 정보력이나 그걸 토대로 홍보하는 방식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난 2015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지위가 흔들릴 때 들어왔던 권리당원이 20만 명 아닙니까? 이분들이 전국의 253개 지역에서 20만 명이면은 거의 1000명 단위가 각 지역에 활동한다고 보면 이 숫자,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은 특히 집중되어 있고 호남은 기존에 이제 당원 구조로 돼 있는 건데 이분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자기가 연결되는 커뮤니티 또는 뭐 가족 단위 이런 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게 한 바퀴 굴르면은 그 20만 명 한 바퀴 굴르면은 200만 명, 또 한 바퀴 굴르면 2천만 명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힘이 저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밑받침이 될 거다. 그러니까 특히 SBS의 이 왜곡 보도가 나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당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언론에 대한 것도 지금은 저희가 이제 선거 국면이라서 국민들도 절제하고 있고 지지자들도 많이 절제하는데 왜곡 보도나 편파 보도나 공정하지 못하면 그 언론사들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대응 방식이 굉장히 뭐 세련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도 국민들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언론도 그렇고 반대 진영도 그렇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압도적으로 이겼으면 그 힘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은 눈치를 보죠. 자기가 살궁리를 찾겠죠. 첫 번째는. 13명이 살궁리 찾다가 지금 오리무중 상태로 된 거잖아요. 무소속으로 있듯이.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이후에 개헌을 놓고 많은 변화도 있을 테지만 적어도 정치인들은 바람보다도 먼저 눕는 게 뭐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정치인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저희 고향분들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되려고 뭐 표를 찍으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여당 하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만년 야당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잠깐 뭐 하셨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 마무리를 저도 지금 뭐 선거 같이 뛰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온갖 자료들을 다 봐야 되는데 국민의당 쪽은 지금 이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그것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별별 거 다 쓸 수 있겠지만 이게 출구 전략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네. 선대위가 제가 볼 때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후보가 지금 걸으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보궐선거는 가능한 거죠. 보궐선거에서 걷다가 저희가 지난번에 졌는데 근데 이거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는 선거가 원래 왜 저 기억나면 강금실 서울시장 나가셨을 때 48시간 계속 걸었잖아요. 앉았죠 그때는. 그거 앉아고 그러니까 절박함의 표현 같은 건데 네. 일종의 지고 있다는 사인이기도 하죠. 이기고 있는 후보가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자 어쨌건 뭐 그런 거예요. 한편이었던 사람들이 갈라서면은 더 무섭고 더 뒤끝이 좀 안 좋게 끝나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좀 자제하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코멘트 하나만 하고 이제 시간 관계상 대변인이 바쁘시니까요. 뭐 의미는 없지만 김종필 씨가 홍준표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지지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워딩이랄까 이런 게 뭐 저런 구시대 정치적인 발언들이 있잖아요. 중앙정보부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작 정치를 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마지막에 연세가 90다 되셔서. 아 그래도 그거는 뭐 피는 못 속인단 말처럼 몸에 있는 거죠. 몸이 먼저 아는 거죠. 이분도 적어도 2등은 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이 볼 때.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여 결집하라라는 메시지를 JP와 홍준표 후보를 통해서 지금 하는 거고 앞서 지금 김민석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후보가 느끼는 것 2012년도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인해서 골든크로스를 뒤집어서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의 결과를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최근에 이런 흐름이 손을 타고 있다. 그것이 뭐 조직적이든 아니든 간에 SBS 보도도 그렇고 JP의 이 지금 발언 이것이 이제 지금 채널 A에서 여과 없이 보도가 되고 있다. 어제 오늘. 그런 게 결국은 하여간 이 보수층들에게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는 동인이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계속 지금 쏟아내고 있고 국민의당도 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투표 결과를 왜곡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김종필 씨의 홍준표 지지 선언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JP가 JP를 응원하면서 진 표를 줬다 이렇게. 그리고 뭐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발언이야 또 그렇다 치고 장애인분들 지적장애인분들 사전투표 전에 기표 연습도 해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선거 부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직접 후보가 했는 건 아니니까 네, 캠프에서 한 건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 가면 되는 거고 저는 이것도 문제지만 홍준표 후보가 직접 발언한 내용 중에 장인어른을 25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용돈을 안 줬다고 얘기하는 그런 몰상식한 발언을 여과 없이 낼 수 있다. 그것도 공직의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행상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홍준표 후보, 그 당의 홍준표 후보가 지금 내뱉는 말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질을 정말 떨어뜨리는 품격과 품위를 떨어뜨리고 훼손하는 그런 당의 후보고 그거를 그렇게 버젓이 놔두는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 같으면은 후보가 만약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조그만 실수나 말의 실수나 태도의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사과를 하잖아요. TV토론 그 다음 TV토론 할 때 상대 후보한테 사과를 하는데 이분은 TV토론 때 보면 뭐 심상정 후보한테 막말 뭐 모욕주기 투덜 뭐라고 표현했는데 하여간 입에도 그러고 자당의 국회의원한테 뭐 사내답게 뭐 여자가 아니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아무도 그것을 문제제기하지 않은 집단 체면이 걸려 있는 세력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MB와 박근혜를 경과하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홍준표 씨는 뭐 지금의 어떤 문제를 보면은 결국에는 당권 투쟁하다가 팽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이 더 먼저죠. 감옥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아직 재판이 덜 끝났고. 그 조현호 전 청장이 저기 현장에서 바로 구속됐던 사례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과 지금 홍 후보가 얘기한 것이 홍 후보가 더 셉니다. 발언의 강도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생각났던 건데
후보의 품위랄까요? 인간적인 자질 이런 걸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많이 알든 간에 파출소를 갔는데 홍준표 씨가 반말을 해요. 니는 경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어떻게 시대가 만약에 박정희 시대였다고 해도 그것은 굉장히 지나친 국민에 대한 결례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가면 안 돼요. 사석에서나 아주 그렇지. 친분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 문재인 후보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문재인 후보는 같은 당에 가까운 분들한테도 말 다 올리죠. 그럼요. 네. 현아 이렇게 안 하시죠? 아유, 김 의원 네. 무슨 일이에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시대가 저도 예전에 같으면은 뭐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반말했을 시절이 있었을지도 몰라겠어요. 한 20대 초반 정도에는. 근데 사회화가 되면서 반말하는 것도 이거 한국 사회에서 다짜고짜 나이값 하는 것도 다 그런 정도로 사람들 수준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 같고 더불어서 이제 품격을 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방송 끝내자 그러면 국민들에게 모은 공약 10대 공약 이런 것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반짝반짝 튀는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 할 수 있는 정당 후보가 누군가 저는 그런 이야기 드려보고 싶고요. 그 국민들이 제안한 10대 공약 굉장히 많은 분들이 12만 건이나 접수해서 40여일 동안 제안한 것들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세가 확실히 다르다는 같은 나라에서 같은 자리를 놓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후보나 정책이나 선대위나 이런 자세와 컨텐츠들이 너무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 방송의 목적도 사실은 정권교체가 목표였던 것이고 그리고 뭐 우리 대변인이나 좀 전에 가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본부장님 처음에 저희 방송 오셨을 때 말씀하신 거 생각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는 이제 꼬마민주당 대표일 때 오셨는데 정권교체에 어떻게든지 한 점에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방송을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근데 그게 벌써 1년 이렇게 넘게 지나가지고 이따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 감격이나 흥분은 선거 후에 이야기하시기로 하시고 어찌됐건 현장에 가서 지금 남은 이틀 전쟁하시고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저께 뉴스 중에 하나가 사람의 유골로 추정컨대 36cm 정강이 뼈가 이제 발견이 돼서 한 달 정도 있으면 누구의 것인지 이제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6cm가 어느 사이즈인가를 저도 저 정강이를 보고 지난번처럼 또 실망하는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세월호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이 한 몸으로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제 왔고 이제 한 이틀 후면 그 역사적 날을 맞이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정부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사건 사고가 생기면 다 노무현 대통령 탓으로 정말 저희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이미 조그만 사건이 나고 오늘도 뭐 미세먼지가 최고로 높은 날이라고 하니까 뭐 마스크 쓰는 걸 후보가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늘 그런 마음입니다. 그 4천만 국민이 그러니까 유권자가 이제 5월 9일 날 판단을 하실 텐데요. 그러고 나서 5월 10일부터는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바로 서는데 보수건 진보건 가릴 것 없이 정말 바로 세우는데 함께 이렇게 역할을 나눴으면 합니다. 지휘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새가 날아든다. 푸나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직 여기까지 오는데 예, 그렇죠. 오늘까지. 네. 네. 대선 끝나자마자 사실상 발표될 총리나 비서실장 후보도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도 세월호를 계속해서 다뤄왔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 샴페인 터뜨리기는 아직 이릅니다. 현장에 가시기 바라고 이긴 뒤에 정권교체 후에 다시 방송하고 만날 때는 하이파이브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시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지척. 이분들에게 정권교체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해서 적폐청산하고 그 보수의 이런 정말 노트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수첩. 그러니까 살점을 도려낼 때까지 끝까지 진돗개가 물건 한 사람 뭐 진돗개가 물건 늘어지듯이 살점을 도려내는 듯 도려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 때 하고 그 수첩이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보여지고 보도가 됐는데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능지처참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상대로 그런 거를 호남 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의미나 중요성이나 저는 기대합니다. 사실은 늘 저희가 선거 치를 때마다 호남 지난 총선 때는 저도 그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놀랐는데 제가 한민당에서부터 쭉 그 정당 활동을 하면서 늘 호남이 선도해왔고 호남의 결과와 과정을 통해서 저희 이제 민주진영이 발전해 왔다. 그래서 이번 내일 모레를 경과하면서 대선 결과가 발표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호남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꽉 눌려 있다가 바뀌는 선거, 정권이 바뀌는 선거는 밴드웨건이 엄청 크게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치권에도 있구나. 60% 가까운 그런 득표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개혁의 동력이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합집산, 개헌, 임기 단축, 제3지대 얼마나 많은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아무래도 기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심상정 후보가 이제 진보 진영의 기반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정권 교체라는 절박함과 압도적 승리를 해야지만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한다라는 것을 훨씬 더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생각보다 지금 TV 토론에서 선전해서 사이다 발언 젊은 층으로부터 조금 정권 교체가 될 테니까 심상정 후보로 표를 찍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득표율이 거의 비슷할 거고 안철수 후보가 3등 그다음에 세 번째고 홍준표 후보가 18에서 21 사이로 해서 저희가 50대 후반 득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50대 후반? 네.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데요. 네. 저는 이제 일단 과반은 넘길 수 있을 걸로 봤고요. 네. 그리고 최대치의 득표율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본부장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이게 후보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말이 압도적으로 몰아주면 아마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힘으로 개혁 밀어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선거까지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높아진 투표율도 높아지고 득표율도 높아지면 실제로 그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혁 법안에 대해서 딴지 걸기도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사상 역대 가장 많은 득표율로 더군다나 오자구도에서 그렇게 당선된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좀 내기 어려운 개혁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힘을 주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호남에서의 사상 최대 투표율, 그러니까 사전 투표잖아요. 그다음에 사상 최대의 촛불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의 압도적인 탄핵 판결이었잖아요. 이게 다 일단 일관되게 본질적인 맥이 연관되고 있어서 사상 최대의 투표율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구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생각한 상상 이상의 득표율이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대 어머님인데 젊은 사람들이 지난 겨울에 촛불 들고 대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좀 반듯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분은 누가 자꾸 홍준표를 찍으라 그러는데 며느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게 투표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투표가 그렇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분은 80대 된 분인데 확실히 이게 물론 저희가 이제 젊은 이제 유권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체감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 그러니까 제가 줄기차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50대 후반 득표율로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2등으로 예상하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걷는 방식의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다. 두 번째는 조직이 가동이 안 된다. 선대위가 가동이 안 되고 조직이 가동이 안 된다라는 것을 차마 말 못하고 걷는 걸로 이렇게 유세 방식을 바꾸지 않았냐.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저는 두 자리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압도적인 승리라고 보거든요. 민주 진보 진영의 번산을 이렇게 다시 큰 집이 가져오는 그런 모양새일 텐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저께 사전투표 결과치로 전남 곡성이 40% 거의 다 하셨네. 예. 근데 그게 이제 1번하고 3번
2번이 경쟁적으로 이제 했다. 근데 호남에서의 1번하고 3번은 어쨌든 진보 개혁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여당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세종시가 이제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가장 높게 이제 나왔는데 거기가 공무원 플러스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투표 성향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남에 가장 유력한 한 분이 매일같이 저한테 이제 호남의 상황을 체크해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곡성에서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게 곡성 군민의 민도를 반영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셨대요. 곧 호남의 민도가 사전 선거에서 좀 반영되지 않았냐. 예. 그래서 저는 거의 지난 2012년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호남민들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투표율, 그러니까 사전 투표잖아요. 그다음에 사상 최대의 촛불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의 압도적인 탄핵 판결이었잖아요. 이게 다 일단 일관되게 본질적인 맥이 연관되고 있어서 사상 최대의 투표율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구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생각한 상상 이상의 득표율이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남 분들의 그 투표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 어느 당에 유리한가 이렇게 기사 보니까 국민의당도 환호를 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적극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고, 저희는 밑으로부터 어쨌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투표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은 그러니까 기본 조직 플러스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소위 집단 지성의 시민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촛불을 시민혁명으로 비유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33만 명 하루에 가장 많이 왔을 때가, 그래서 이제 탄핵으로 이어진 건데, 233만 명이라는 것은 4,300만 명 유권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7대 1의 그런 그 대표 대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100%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도 쭉 이제 그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인 건 뭐냐면, 정말 가족 단위로 나와요. 가족 단위로 나오고, 초등학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5살, 6살짜리 애들조차도 1번 문재인,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4번은 잘 모르더라고요. 5번 심상정. 이게 뭐냐면은 부모가 40대, 50대 이런 부모님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아이들이 밥상에서 듣는 거잖아요. 밥상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문재인, 다음에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유세 현장에서 그 이제 조그만 꼬맹이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호남에서의 이건 뭐냐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죠.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는 물론 있는데 그것이